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로는 경매 일반론에 대한 강의 진행합니다. 우선은 제가 인트로 강의에 대한 얘기, 또 계략적인 줄거리, 경매 절차, 권리 분석 이런 부분, 배당 이런 부분은 제가 개요 강의를 하고 시작하면 부동산 경매란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부동산 경매의 개념, 의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부동산의 활동 외에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서 매매라는 게 있어요. A와 B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매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는 약간 사이클이 달라요. 경매는 A와 B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먼저 청약 이전에 청약의 유인이 있어요. 그럼 청약의 유인을 본 상대방 B가 여러 명의 B가 존재하겠죠. B 다시 B 다시 다시 B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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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있으면 이네들이 이제 청약을 시작합니다. 경쟁적 청약이 있어서 경쟁적 청약 중에서 청약의 유인자가 가장 좋은 조건의 청약자를 골라서 승낙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경매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경매란 무엇인가? 그냥 경매 이러지 말고 청약의 유인의 절차에서 상대방 이를 골라서 승낙을 할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경매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기서 차이점이 이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백화점에서 진열대에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특판으로 3천에 판다고 딱 진열을 했어요. 3개. 3개 한정. 이거는 청약입니다. 사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이거 1억 받겠습니다. 말 바꾸면 안 돼요. 청약의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데 좌판에서 아줌마들이 그냥 사과를 놓고 팔아요. 사과 3개 1,000원, 3개 1,000원 이런 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쏠 때 거기서 사겠습니다. 그게 청약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택시를 타려고 손을 내미는 건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택시를 타려고 딱 내밀었어요. 그럼 택시가 섰죠? 그런데 타려고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 안 타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은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차이점을 이해되셨죠? 자판에서 5,000원짜리 사과 파는 아줌마가 딱 왔는데 기분 나빠. 나 아저씨한테 안 팔래요.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백화점은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에요. 1억짜리 다이아몬드 3천만 원에 팔겠다. 3개 한정. 이거는 딱 청약가에서 구속력이 있어요. 누가 오든 먼저 오는 사람에겐 그거 약속한 대로 팔아줘야 됩니다. 청약의 구속력.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경매란 개념의 매각 방식이 등장할 때 이런 매각이 지금 보면 다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눠집니다. 자, 사경매는 개인들 간의 매매 계약 등이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경매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터넷에 내가 쓰던 예를 들어서 가방이 있는데 이거를 경매로 내놨다. 그러면 2,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누가 5만 원에 산대요. 그 이상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2,000원에 판다는 청약의 유인과 5만 원까지 오라서 청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승낙을 해주는 거. 매매 방식이 경매 방식인 개인 간의 거래. 그런데 공경매는 뭐냐? 이 공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공매도 공경매지만 법과 제도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경매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좋아, 경매 방식을 하되 제도는 어떻게 됐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예를 들면 농수산물 시장에서 저녁에 물건이 들어오면 막 경매를 해요. 이거는 그 내부의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질서가 법제도가 돼 있어요. 이건 공경매예요. 다시요. 감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세금 못 낸 사람 압류해서 경매 방식으로 팔아요. 이런 것도 공경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경매를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걸 공매란 개념으로 딱 정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개인이 지금 현재 빚을 못 갚았다면 그 사람 재산을 강제 환가시키는 것이 법제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법 같은 개념으로 쓰이죠. 그에 따라 넘어가는 게 뭐다? 공경매란 개념의 일부로 법원경매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원경매에 대한 개념, 법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팔아서 매각된 대금을 돌려주는 거. 이런 게 법원 경매인데 이런 법원 경매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유체동산 경매와 부동산 경매로 나뉘어지죠.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좀 얘기 나눠볼게요. 동산과 부동산이 나눠지죠. 그래서 드디어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여기까지 등장했네요. 부동산 경매.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죠? 많은 분이 아주 1차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생님, 동산은요, 움직이는 게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 얘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움직이니까 동산이죠?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 가서 보면 자동차가 막 경매 나와요. 부동산 경매로. 자동차가 안 움직이니까 세워놓고 파니까 일단 부동산이고 판 다음에 움직이면 또 동산으로 바뀌는가? 이건 너무 창의력이 높은 생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누군가가 이런 물건에 있을 때 그 소유권이라는 본질이 있어요. 그럼 이런 소유권의 본질이 있다면 이런 소유권을 남들이 볼 때 누구 거라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모두가 공이 보기로 한 약속을 공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제 공시법이라는 개념 들어봤잖아요. 공시법. 자,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예전에는 점유라고 하는 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점유. 저기 보니까 김씨가 점유하고 있고 김씨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시계를 손에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 누구 거? 이주환 겁니다. 모르는 사람 봐도 딱 이주환 거네 얘기해요. 왜?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공시가 점유로 공시돼 있으니까.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제가 이 시계를 강의 끝나고 깜빡하고 여기다 딱 놓고 갔어요. 그럼 이 시계 누구 거면 몰라요. 공시가 깨졌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거다. 여기서 객관적 사실 입증되면 내 거지만 공시가 깨진 상태에서는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유가 공시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강의 좀 해볼까요? 중세에 굉장히 말을 잘 타고 잘 싸우는 민족이 있어요. 흉노족이에요. 이제 훈족이라도 하고 훈족, 흉노족. 이네들이 어느 정도 말을 잘 싸냐면 진시황이 이 석궁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석궁을 주면 1분 안에 이 석궁 장작법만 배우면 엄청난 궁수로 변신이 돼요. 그러나 화살은 굉장히 노련한 기술이 없으면 잘 못 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런 석궁을 개발해 가지고 중국을 통일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성벽이 있으면 막 석궁을 날려가지고 성벽에 있는 병사들이 막 고개를 못 내밀어요. 그럼 막 병사들이 타고 올라가서 진압을 해서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진시황이 어떻게 해요? 북방으로 가자. 훈족을 딱 싸우러 갈 때. 훈족이 워낙 말을 빨리 다녀요. 절대 석궁병이 맞출 수가 없어요. 결국 진시황이 포기하고 만리장성을 쌓아요. 그래서 훈족이라는 사람은 싸우지 않겠다. 북쪽은 니네 거, 남쪽은 넘어오지 마, 내 거, 선을 껐어요. 근데 이제 한나라가 통일되고 한나라 병사들이 오랜 싸움을 하면서 철기병이라는 걸 만들어요. 말을 철갑으로 둘러쌉니다. 그래가지고 막 밀어 제끼니까 훈족들이 암만 말을 잘 타도 상대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철갑을 못 뚫으니까. 그래서 훈족들이 도망가면서 동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밀려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독일. 선조들을 만나는데 게르만족은 갑자기 나타난 훈족한테 아주 박살이 납니다. 다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훈족들이 또 정벌하면 그 말이 약탈이 끝나면 또 딴 데로 가요. 그러면 뺏겼던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우리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유를 하니까. 뺏겼는데 공시가 깨지니까 점유가 깨지니까 우리 거 되고. 근데 또 어느 날 오니까 걔들은 또 밀려 도망가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법이 그때부터 개발이 이제 아주 정교하게 바뀌어요. 야, 부동산은 점유로 공시하면 안 되겠고 문서화시키자. 문서로 이건 이주환 거 써 있으면 내가 뺏겨서 도망가도 걔들이 떠나면 다시 와서 이거 내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훈족이 왔으니까 다 산속으로 도망가요. 점유가 깨졌죠, 뺏겼죠. 훈족이 또 딴 데 약탈하러 가니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좋은 땅 먼저 짓는 놈이 내 거. 전에 내 거였어. 서로 이제 싸움 나는 거야. 넌 인마 점유 뺏겼었잖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런 혼잡한 민법적 개념이 복잡하니까 야, 소유권에 대해서 그 사람 누군가 문서화시키자. 그래서 이걸 문서화시키는 걸 등록하자. 점유의 법칙이 바뀌어요. 이런 점유의 법칙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점유로 공시하지 말고 등기 등록으로 공시가 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고
점유로 공시한다는 것은 동산이라고 하자. 그래서 일단 동산과 부동산이 나눠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무식하고 일차원적인 설명, 동산과 부동산,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조금 공부한 사람에 대한 포지션 있는 답변. 누군가 보려면 점유로 공시되는 건 동산이고요. 점유가 아니라 등기 등록되어 있어서 문서화된 걸로 문서를 갖고 보여주는 건 그건 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움직이면 동산, 안 움직이면 부동산. 그럼 동산이죠. 자, 자동차 밖에 제 차가 있고 우리 기사가 거기 앉아 있어요. 나 강의 끝나면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는 기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동차는 기사 거냐? 아니죠. 자동차 등록증에 딱 펼쳐보면 이 차는 이주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겁니다. 등기 등록으로 공시됐으니까 자동차는 뭐다?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동산에 대한 얘기 말고 동산에 대해서는 유체란 얘기가 붙어요. 물건의 실체적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유체, 움직이는 재산적 동산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개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다. 이것도 동산 개념이에요. 등기 등록화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형체가 없다. 무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법제도에 따른 공경매 방식으로 매각되는 그런 환가 절차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말고 권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등록에 나오는데 등기부등본에 나오는데 토지, 건물 이런 거에 다시 민법적 개념이 그 권리를 분화시켜요. 뭐가 있냐면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고 담보성 권리라는 게 있어요. 조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내가 집이 하나 있다면 이주한거로 등기 등록돼 있으니까 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소유권의 본질은 내부에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돈이 필요하면 이걸 담보로 잡혀서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릴 권리가 있어요. 이게 다 이주한테 있죠. 이게 있는데 이런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는 민법적으로 등장하는 게 나중에 강론편에서 배우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임차권 이런 것들이 사용수익 권리가 돼요. 담보성 권리라고 하는 건 소유권에서 내가 이걸 돈을 빌렸을 때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그 다음 다시요. 일반 소유권에 대한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 뭐 질권 또는 유치권 이런 것들이 담보성 권리가 돼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권리들이 하나의 소유권에 희석되고 융화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의 주인의 소유권인데 알파가 여기 땅에 들어서 전세 계약을 맺다면 알파가 전세권을 가지면 소유권에서부터 이제 권리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다 은행에다 저당 걸어서 돈을 빌리면 전세권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알파랑 돈을 빌려줬던 은행, 암흑의 저축은행이라는 저당권의 베타의 권리가 여기에 A와 별개의 그런 권리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A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를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알파가 나간다고 할 때 보증금 받은 걸 내주면 되는데 돈이 없어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줄 때까지 얘들이 한무정 기다려야 된다는 건 법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A의 의지를 무시하고 법제도에서 너 임마 얘들한테 줄 거 있는데 못 줬잖아. 못 준 거에 대해서는 줘야 돼. 제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도 너 임마 빌려 쓰고 못 갚으면 이거 우리가 강제로 환가할게. 환가해서 그 환가된 돈을 얘랑 주고 남는 거 있으면 더 주겠다 이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가 탄생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게 될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가 융화되어 있을 때 이런 법제도에 대해서 얘들이 경매가 진행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경매를 넣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게 강론에 나오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매각 방법 여기에 대해서 허가하고 불허가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각 절차에 따라서 여기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인 B가 청약의 유인을 보고 여러 명이 입찰을 해서 가장 좋은 청약자 B가 청약을 하니까 여기서 승낙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대금에 대해서 돈이 철철 넘치면 나눠주고도 남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느 놈은 받아가고 어느 놈은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 이게 이제 배당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이런
절차 배당이라는 얘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은 그런 절차 배당이 되고 났을 때 누가 가져가고 누구 못 받아가고 우리의 빚은 얘를 본 적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법제도에서 야 얘를 네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돈 물어줘.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해 이제. 이게 뭐냐? 권리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동산 경매는 경매 절차, 배당, 권리 분석 이런 얘기가 중요하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인트로 강의를 해서 요거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부동산 경매의 개념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